안녕하십니까. 김수일입니다. 차세대 리더 양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남북한 전쟁 개념과 정부 비상대비 태세입니다. 강의에 앞서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정부 비상대비 계획과 유사시 통일정책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여 현재는 통일안보전략연구소에서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연습과 훈련평가 분야 정부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국가안보와 전쟁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남북한 군사 전략 및 주요 위협. 세 번째, 정부 비상 대비 태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소양을 풍부하게 해줄 토론 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이 오늘 들을 강의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세대 리더가 꿈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리더들은 국가의 존망과 평화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가 안보와 전쟁 그리고 국가의 대비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으로 그어진 MDL을 기점으로 남과 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또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대치 상황은 남한의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울러 정부가 안보는 물론 평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사적 민족의 순환사를 보면 1598년도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불과 30여 년도 안 돼서 정무호란과 그리고 병자호란, 이어지는 1910년도에 일본의 강제 병합을 당하게 되어 조선이라는 또는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국가 존망과 관련해서 사회 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치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체제하에서 한반도는 현재 남쪽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쪽은 북동맹을 근거로 하는 공산주의의 최전선이 형성되어 있고, 셋째로는 1991년도 남북한이 합의하여 체결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한과 북한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91년도에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상 독립국가이자 주권국가입니다. 즉 국제적으로 국가 주권 또는 국가성이 확립됐다는 뜻이죠. 그러나 남북한 대내적으로는 이런 국가성을 제한받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안보와 전쟁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가 남과 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반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진하는 이 평화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귀하기, 즉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온 사회를, 즉 한반도 전역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보다 절대적으로 국력이 우세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한다는 것은 폭력을 동반한 혁명 또는 전쟁에 의한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국가안보와 전쟁, 이 관련한 내용들을 공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국가안보와 전쟁 개념입니다.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국가안전보장 매우 국가의 존망과 개인의 생명 그리고 재산이 달려있는 이런 중요한 가치인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 이게 언론화되고 그리고 정치화되면 이걸 색안경을 끼고 다르게 여야가 해석합니다. 아마 이는 6.25 전쟁 이후에 상당 기간 정부가 이 국가안보를 정권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이죠. 그럼 국가안보의 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국가안보는 첫째, 외부로부터 군사적 공격이나 강압이 없는 상태. 두 번째, 국가 내부에서 반란 및 소유가 없는 상태. 세 번째,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복지와 같은 핵심 가치가 방해받거나 훼손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가가 유지되고 지속적 공속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한 중대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또 국가안보를 공부하다 보면 이 국가안보전략체계라는 용어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 안보전략체계라는 것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내용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국가가 국내의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그리고 해당 국가의 목표 그리고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국정 철학 또는 정책 노선 또는 국가 이익 등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러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와 정책 과제들을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안보 전략 체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보 전략 체계에서 만들어진 게 국가 안보 관련 해당 정부의 최상위 문서인 국가 안보 전략 지침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국가 안보 전략 지침에는 국가 안보 목표, 이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기조, 그리고 분야별 전략 과제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안보 개념은 항상 동일하지만은 않고 시대상을 반영해서 변화되거나 또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 이 북한군의 공격이나 강압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군사안보라고 하는 군사중심 안보관에 있었죠. 이 군사안보라는 것은 영토와 주권에 대한 가장 심대한 위협은 적대 국가의 군사력으로 군대만이 타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통적 안보라고 하는데, 이를 대한민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 대한민국의 전통적 안보관은 북한군의 남침과 도발 위협으로부터 국가 이익과 국민 안전, 그리고 영토 주권 수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대비에 초점을 맞춰 대비하는 것이 전통적 안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되고, 그리고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90년대 초반에 붕괴하게 되고, 또한 냉전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를 기반으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 전통적 안보관에서 포괄안보 개념으로 전환되고, 또 실제 유럽의 각국에서 이 포괄안보 개념을 채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대략적으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그 시점, 2000년 전후 시점에 이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안보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안보 개념을 채택해서 그 포괄안보 개념에 의해서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 만들어지고, 또 국가이익도 관리되어 왔습니다. 포괄안보란 뭐냐? 이런 전통적 안보관에 입각한 잠재적국의 군사적 위험을 넘어서 그 위협 플러스 초국가적 위협, 그리고 자원과 식량, 그리고 테러와 지진 등에 의해 초래되는 모든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도 그렇게 채택을 해서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물론이고 국가이익관리 기본지침, 저는 전쟁기도지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개념의 확대 또는 안보 영역의 확대는 안보 주체와 안보 보호 대상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 안보관에서는 오직 국가만이 안보의 주체가 돼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안보 개념 하에서는 지역기구, 예를 들면 아세안, 나토, 또 최근에 쿼드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기구, 유엔 등 국제사회가 국가와 지역, 개인에게 안보를 제공하는 주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포괄안보 개념과 안보 영역, 또 안보 주체, 안보 보호 대상에 확대되는 이러한 포괄안보 개념 하에서 현 정부의 안보 전략을 살펴보면 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개 국정 목표를 선정하게 되죠. 이 중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것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입니다. 이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목표, 정책 노선 등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안보 목표 3가지를 도출해냅니다. 이러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과제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분야별 5가지의 국가 안보 전략 과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책 추진은 통일부와 외교부가 주체가 돼서 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책 추진이라는 전략 과제에 대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또 새로 만들게 됩니다. 한미동맹 기반화 우리 주도의 방위 역량 강화는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또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만들어내고,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행기구 추구는 외교부가 주관이 돼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매년 연말에 또 평가를 하죠. 각 부처에서 만들어지는 이 분야별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세부 정책 과제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정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씩 국무총리실에서 이를 평가하고 그 달성 정도를 이제 점수화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를 평가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런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지침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국가안보전략지침서는 통일외교, 국방 등 안보 분야 전략과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노선, 국정 목표를 반영한 최상위 문서와 지침으로 정부 안보환경 평가와 대외 전략이 반영된 핵심 정책 문서이자 정책 지침으로 기능해 왔고, 이러한 지침에 근거해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라는 또한 다른 하위 문서가 만들어지고, 또 국가전쟁 지도지침이라는 하위 정책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위기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 국가위기로 구분하여 우리가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행동 매뉴얼 이 대응 정책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국가 전쟁 기도지침은 평시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초기의 대비 지침, 그리고 그 이후 대비 지침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한 국방력 건설의 기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쟁 지도 지침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군사적 대비 태세인 한미연합 작전 계획들도 구체화되는 거고, 그리고 비정부 대비 계획이 정부의 충무 계획도 이런 국가 전쟁 지침에 명시된 각 분야별 지침을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세부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각 부처가 만드는 충무 계획입니다. 나중에 정부 비상대비 대사를 논할 때 이 국가 전쟁 지침과 정부 충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보 개념에서 나오는 전쟁 개념입니다. 국가안보를 정의할 때 첫 번째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안보의 정의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적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이나 강압입니다. 이런 상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걸 이제 전쟁이라고 확정을 하고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폭력입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관철시키는 폭력행위가 곧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전략가이자 전쟁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 장군은 그 전쟁론에서 전쟁을 정하기를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며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쟁의 속성, 본질, 그리고 이런 전쟁의 정의들을 망라해서 현대적 개념으로 전쟁을 정의해보면 전쟁이란 자국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 간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의 무력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란 옛날부터 국가 통치자와 종족그룹의 가장 강력한 의지 또는 정책의 표현으로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이겨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행하는 국가 총력적 형태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국가 총력전입니다. 전쟁의 특징은 국가 총력전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전쟁을 결심하고 그리고 수행되면 이런 총력적 형태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에 의거해서 북한의 전쟁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1962년도에 레닌과 모택동 그리고 스탈린의 전쟁 사상과 전쟁관, 그리고 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에 대한 정의 등을 자기화해서 정의하기를 전쟁이란 일정한 계급자들과 그 국가가 자기의 이해관계와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폭력수사를 동원하여 벌이는 조직적 군사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계급투쟁관, 민족해방전쟁관, 혁명전쟁관, 주체전쟁관 등을 주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민족해방전쟁관이란 무엇이냐 하면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반민족적이고 외세에 애웠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애석된 대한민국은 이번 괴뢰 정부이고 위성정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즉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괴뢰 정부와 또는 식민 정부로부터 호압적으로 당하며 살고 있다. 따라서 자기들은 이래 남쪽에서 포갑당하며 살고 있는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 이 민족해방전쟁관이고 이러한 민족해방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라고 주장하고 북한 주민들을 정치 사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일은 이러한 김일성의 전쟁 사상 그리고 전쟁관 등을 그 주체 사상을 토론하는 장소에서 갑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주체적 전쟁관이란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 전쟁 이념으로 국방에서의 자유를 표방하였고 이를 위해서 당은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적 무장력은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수단이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항시적 전쟁의 근원이며 특히 미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 세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보유하는 국방에서의 자유원칙, 또 자유원칙 관철을 위해 전인민적, 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곧 주체적 전쟁관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군의 간부화와 현대화 그리고 전인민 무장화와 전국도 유사화를 당의 기초적인 노선으로 채택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 주체 사상을 토론한 장소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당정군의 목표를 보면 그들의 전쟁 야욕 또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전술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북한 당정군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을 주의하여 인민대중의 실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국력을 보유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한민국을 김일성, 김정일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동반하는 혁명 또는 전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전쟁관,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국가안보라는 개념 속에서 북한의 공격적인 전략 전술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 속에서 나오는 북한의 전쟁관에 비해서 그건 대한민국의 전쟁관은 뭐냐? 대한민국의 전쟁관은요. 전쟁 억제하는 것. 왜 그러냐?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꿈꾸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은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연합작전체계를 갖고 있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침략이나 무력 도발을 하면 거기에 북한의 도발에 응전해서 반격하는 그러한 전쟁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미연합작계도 최초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일단 방어를 하고
그래서 적의 전투력을 어느 정도 다운시킨 다음에 그리고 반격 작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개념이고 정의이고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군사를 유지하는 기본 기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안보와 남북한의 전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중점인 남북한 군사전력과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군 국방 목표와 전략입니다. 방금 전에 알아본 국가 안보 전략 정의에 따르면 안전 보장은 외부의 군사적 공격이나 강압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이 군사적 안보죠. 그 항에 근거해서 국방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튼튼한 국방력을 건설함으로써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생활평화에 기하는 것으로 국방백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 목표는 첫 번째,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는 거죠. 즉, 전쟁을 억제하고 이러한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하는 것이다. 즉, 전쟁 억지와 전쟁 승리로 목표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이를 위해서 5가지의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튼튼한 군사 대비태세 확립,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전투임무 위주 교육 훈련과 경병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국방 목표와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적 대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위기관리체계의 발전입니다. 즉 북한군의 도발과 각종 위협으로부터 위기를 관리하고 평온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계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관리 훈련도 개정하고 또 안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및 한미 공동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뉴얼은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가 다시 피드백되는 이러한 위기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민간군 통합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전쟁이나 또는 도발 시 그 지역에 있는 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인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 작전 태세를 완비하는 게 이 민간군 통합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북한군의 일부가 침투하거나 또는 간첩이 침투했을 경우에 민과 관과 경이 통합이 되고 그리고 다시 군과 연계해서 작전을 지원하는 책. 그래서 서울시장이 통합방위 의장이 되고 통합방위 사령관은 수방사령관이 돼서 각각의 각종 요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기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 주민의 안전도 보장하고 지역 질서 또는 치안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군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 지자체장의 지자체장 중심의 이 통합방위 작전 태세를 수시로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회의를 시장 또는 시군부장 중심으로 군, 관, 경의 대표자들을 참가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태세들을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면적 대비태세 방지를 위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작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 CPX라고 하죠. 사병들이나 이런 많은 실병력들이 동원되지 않고 그 연습 목적에 맞는 지휘관과 참모만이 참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연습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금 한미 공동으로 마련한 작계 5015를 검증하고 또 그 연습한 결과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작전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이 하고 있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 또는 회의체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미안보협의회의라고 해서 SCM을 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이 되고, 그리고 국방 전력에 관련돼 있는 주요 고위 인사들, 그리고 또 합참의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한미 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정책이나 또는 전략, 그리고 군사력 운영 또는 협의체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을 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미 군사위원회의입니다. 그걸 MCM이라고 하는데, 이 한미 군사위원회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의 합참의장이 주관이 돼서 군사전략 차원 또는 작전적 차원에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서 또는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평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전략과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상호 정책을 협의하고 공조하는 기구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핵미사일 대응 전략인 포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포디 전략에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한국형 삼축체제 구축이라는 그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포디 전략이 군사적 차원에서만 준비되고 수행하는 개념으로 발전되는데, 지금은 이런 군사적 차원, 한미 양국의 현행 군사력에서 경제 파트, 그리고 외교 파트, 그리고 경제적 분야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각종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사적 대비 차원에서 이제 국가적 또는 정부적 차원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서 개념을 전략화하는 이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공동 작전 수행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제 구축입니다. 이 삼축체제라는 것은 킬체인과 KAMD,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제 삼축체제라고 하는데요. 킬체는 뭐냐면 북한 미사일 작전 체계를 우리가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또는 이동식 발사대, 펠이라고 하죠. 또는 미사일이 이동하는 이동로, 또 이를 지휘하는 지휘 통제 체계, 또 관련 고정시설 등 북핵과 북미사일 작전 체계를 탐지해서 식별하고, 그리고 이를 어느 무기로 타격할 것인가를 결심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해당 무기 체계로 통보가 돼서 타격하는 이 탐지, 식별, 결심, 타격 킬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자산 그리고 타격자산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KAMD입니다. 이건 북한 미사일이 북한 영토를 떠나서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항상 종말 단계라고 하는데 한 20에서 40km 공중에서 우리의 지대공 미사일로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도 조기 경보, 즉 조기에 탐지해서 어느 미사일인가 식별을 하고 이를 자동화된 지휘 통제 시스템에서 어느 무기로 요격을 해야겠다 결정하면 실시간에 해당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 현무나 예를 들면 또는 항공기나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로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은 뭐냐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등을 결심하고 지휘하는, 이 공격을 지휘하는 북한 지휘를 응징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을 지정하고 또 전담 특사점 부대를 지정해서 이 지휘부를 응징하는 응징 보복 개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현무 미사일 굉장히 정밀한 거죠. 일설에 의하면 30바이 30 또는 1m 바이 1m의 유리창을 통과해서 정확히 목표에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롱샘 같은 경우는 한 1000km 이상 지금 나가고 있죠. 이게 좀 전력화되어 있는데 이런 미사일 전력을 지정하거나 또는 특전사 등 어떤 특정한 전담 특수작전 부대를 지정해서 때로는 미사일로, 때로는 직접 병력이 투입돼서 응징하는 이런 응징 보복 작전 등 세 개의 체제로 구축해서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군사 노선과 전략입니다. 이건 1962년인가요? 보시면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당 전략을 경제 건설과 국방 병진을 하겠다 하는 이런 노선을 채택하는 거죠. 이게 62년 12월 달입니다. 이렇게 채택을 해서 이 국방에서의 자유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전 국가적 이민족 방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데, 이건 전군의 간부화, 전민의 무장화, 전국 요새화, 그리고 60년대에 이제 추가된 정군 현대화, 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적 무기를 이제 교체하는 거죠. 이게 4대 노선입니다. 이건 당의 노선으로 딱 채택이 돼 있어서 이런 세습 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의 체제에서는 이 4대 군사 노선을 절대 바꾸거나 수축할 수가 없죠. 이건 당의 전략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북한 강군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을 지탱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이제 경제건설과 핵, 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인민군대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을 2015년도 신년사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에서 2개의 노선은 이 정치사상과 관련되어 있고 2개는 이제 전략적, 전술적 차원의 노선이죠. 이 정치사상 강군화는 전군적으로 당과 수령의 유대성으로 무장하여 관군을,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지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6.25 전쟁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6.25 전쟁이 그 미제의 무기 만능론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정치사상이 강군화돼서 이 사상 만능론이 이긴 사례다. 이러한 전통을 계속 계승하자 하는 겁니다. 이 도덕 강군화는 뭐냐면 추상적인 도덕 개념을 통해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과 우상화를 신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결사오미하는 정신인데요. 수령과 당을 받들고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신, 이걸 이제 도덕화시켜서 본인들을 통제하는 거, 사상적 통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덕 강군화입니다. 그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는 이제 이건 군사적인 아주 세부적인 파트니까 제가 이 소개한 내용 중심으로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기조입니다. 북한은 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국가 역량으로
한반도 전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해서는 이 3대 전략 기조를 계속 기본적으로 군사 사상이나 군사 전력을 건설하는데 기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선제 기습 전략, 야합 전략, 속전 속결 전략. 이 선제 기습 전략이라는 것은요, 후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습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단으로 공격하는 것을 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먼저 기습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전쟁 역량이 그리고 한미 전쟁 역량을 고려하고 그 한미 연합 작전 이런 체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도권 장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략적 수준부터 전술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 선제 기습 전략을 할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기조로 삼고 있는 것. 이를 위해서 기습하려면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정비군을 기동하는 것. 특수전부대, 특수작전부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방으로 가려면 경량화, 무게가, 가지고 가는 무게가 경량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전부대의 경량화. 그리고 장사점포를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원래 포병무기라는 것은 후방에 배치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의 전술적 위치로 전개해서 그 지역에서부터 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둔지에서 나와서 자기의 전술적 위치로 이동하면 이미 적에게 한테 위치가 노출되어 있죠. 그러면 기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사장포를 전방에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을 조기에 점령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6.25 전쟁의 사례를 반영한 거죠. 6.25 전쟁 교훈을 반영했던 거죠. 이 선제 기습 전략이. 그때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합적인 전략입니다. 전방에서만 싸워가지고는 남한의 이 전쟁 지속 능력 또는 군수 지원 물자 또 미군의 증원 전력들이 전방으로 계속 증원이 되면 자기들을 전쟁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서의 정규정끼리의 치열한 교전을 함과 동시에 후방에 제2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일단 전쟁 지도나 전쟁 지원 역량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방에서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방으로 지속적으로 전투 병력을 실어보내야 되고 군수물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후방에서의 소란으로 그게 제대로 적시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또 이런 특수작전 부대들, 배합 전력들이 철도나 도로 또는 기차나 배, 항공기들을 사전에 폭파시키면 전방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적 지원 물자들이 증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를 위해서 이 후방의 특수부대들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약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지금 양성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또 옛날식 개념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뿐만 아니고 신배합 전략이라고 해서 이 비대칭 전략, 예를 들면 미사일에 또는 방사포에, 장사정포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서 후방 지역을 또는 주요 군사 시설이나 산업 시설에 타격하게 되면 거기에서 종사할 수가 또는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정규군과 비정규전의 배합에 추가해서 이런 비대칭 무기를 활용한 친배합 전략을 지금 북한은 전략 기조로 삼고 있고, 세 번째는 속전속결 전략입니다. 이 속전속결 전략은 뭐냐면 미군 포함해서 외부의 지원 전력이 증원 전에
단기간 내 결정적 작전을 동원해서 전쟁을 종결하겠다. 이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전방에 있는 군 전투원들한테 군수물자를 지원하게 되는 이런 수송 거리가 북한 쪽 평양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전쟁 지속 물자를 북한이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속전속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군, 그러니까 주일 미군이나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지원된다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포함해서 외부의 지원 전력들이 도착하기 전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종료시키겠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최초에는 뭐 30일 시나리오, 그다음에 7일 시나리오, 5일 시나리오, 지금은 뭐 3일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습니다. 3일 만에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거죠. 이건 북한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3대 전략 기조를 기준으로 이제 군사력이 건설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투 편성이 되고, 그리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비대칭 전략입니다. 이 비대칭 전략이 도대체 뭐냐? 비대칭이라는 것은 두 사물 사이의 대칭이 아닌 상태, 즉 상대방과 나 사이의 불균형 상태를 이 비대칭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비대칭 전략은 뭐냐? 적대적인 2개 국가 사이에 한 개 국가만 보유한 전력 또는 한 개 국가가 월등하게 우세하게 보유한 전력. 그렇게 해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재래식 무기, 뭐 인력이, 그러니까 병력이나 주요 재래식 무기, 뭐 전차나 대전차 무기, 뭐 헬기, 뭐 포병 화력,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대충 동원이 돼서 이제 완편이 되면 거의 비슷비슷해지겠네요. 이건 서로 대칭인 관계죠. 근데 전혀 불균형을 이루는.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전력화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핵이 없습니다. 물론 핵 우산 속에서 북한이 그럴 조짐을 보이면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하면 보복으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군의 주요 전략 무기들이 또 전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핵우산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생화학 무기, 우리는 없는데 그런 갖고 있죠. 또 북한의 장사정포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비대칭 전략. 이런 비대칭 전력은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또 기존 방식으로 대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정 전력을 집중 육성하여 군사적 불균형을 극복하려는 전력을 우리가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럼 이런 북한의 비대칭 전력 중에서 주요한 무기는 뭐가 있느냐? 방금 말한 대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장사정 포병, 뭐 특수작전 부대, 사이버 능력, 그리고 무인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비대칭 무기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비대칭 전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거죠. 국가 재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군사무기가 뭐냐 고민한 결과 핵무기, 생화학무기, 수작전 부대들, 뭐 장사정 포병이다. 근데 거기에 집중해서 군사력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게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고 비대칭 위협입니다. 이 중에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핵무기입니다. 국방 백서에는 북한은 플루토늄 50kg과 HO 상당량을 보유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플루토늄 54kg,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758kg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현재 핵무기가 한 60발 이상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시설은 영변을 포함해서 한 3,000여 개소, 투발수단은 텔 200대,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
200대를 포함해서 한 100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핵무기는 미사일에 장착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ICBM이나 또는 SLBM, 그리고 대구경 방사포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공격을 하는데 언제 할 거냐? 이건 아마 정치적 무기이자 협상 무기이기 때문에 정권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미 결정적 작전에서 미 지원 전략한테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죠. 그리고 엊그저께도 이 현재 강의를 놓고 하는 엊그저께도 아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탄도탄을 발사를 해서 미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경고를 했고, 대한민국도 NSC 상임위 나중에 그 NSC 국가안전보장 체계 회의 체계를 설명드릴 텐데 그때 말씀드릴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북한한테 경고하면서 우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던 바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은 천여 발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생산 및 발사 시설은 10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사용은 전쟁 직전 후 또는 국면을 전환시키거나 또는 불리한 전황을 역전시키는 후 정권을 생존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공격 방법은 선제 기습 전략 기조에 맞춰서,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은 예를 들면 평양을 기점으로 하면 부산까지 한 450km에서 5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포함해서 모든 미사일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3분에서 5분 내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제 기습 전략의 이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격하고, 또 발사체, 북한 미사일의 핵이나 또는 화생 무기를 탑재해서 배합 전략 차원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전 속결 전략의 일환으로 미군이나 또는 유엔군 증원 이전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여기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종류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를 참고해 주시고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요. 정리한 거고요. 북한 미사일 발사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정 포병입니다. 이 총 보유량이 한 14,000여 문이죠. 대한민국 군은 한 6,200여 문.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방사포를 한번 보시죠. 북한의 방사포가 약 한 6천여 문, 그리고 우리가 한 200여 문이니까 이 방사포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열세기 한 30배 정도를 북한이 더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대칭 무기입니다. 이 북한의 장사장 포병의 특징을 보면 전방 포병부대에 배치돼서 이 장사장 포병이 전부 다 자주화 또는 차량화가 됐다. 이건 속전속결 선제 기습 전략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포병의 생존성을 강화하고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화 차량화했고, 그 다음에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갱도화를 완료해서 그 갱도 속에다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포를 쏘고 이제 갱도로 피했다가 또 다시 나와서 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이 300mm 방사포, 또 600mm 신형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시험 발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당 창건 75주년이죠. 그때 사열을 할 때 이제 이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사장 포병은 전쟁 직전후 또는 평시 국지 도발 시에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평도 포격 사례를 보면 이 장사장 포병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장 포병들은 북한이 공격 준비 사격 시에 간담을 해서 역병 지역의 군 지휘선, 수도권에 있는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들을 타격하고, 또 집단군 포병군, 그러니까 포병 하나의 전체가 모여서 집중 포격할 때 수도권에 있는 전쟁 지휘봉,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쟁 지휘봉, 또 미군의 전쟁 지휘봉, 또 주요 군사 기지를 아마 타격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중앙방송하고 노동신문에 자기들의 그 방사장 포병 화력 타격 연습이 이제 보도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대구경 방사포 400mm 또는 600mm 이상의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개발해서 시험 발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대칭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의 군사 전략과 이를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정부 비상 대비 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3번째 중점인 정부 비상 대비 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국가 안보와 정부의 대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소멸되는 그런 거죠. 국가는 존속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 즉 전쟁에 대비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평시에 대비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과 강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6.25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잠시 중단한 정전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서 평화점을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그날이 있어야겠죠. 그런 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현대전의 대표적인 특징이 충력전입니다. 충력전이란 무엇인가? 총체적 역량을 동원하고 투입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권 수호 및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 핵심 가치와 이익보호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 유교적, 정치적 수단과 자산을 총동원하는 총체적인 힘을 기울여 수행하는 전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총력전 개념에 부응해서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적, 경제적, 유기적 정책산을 총동원하여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도록 대응 개념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 군사적 대비태세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연합작전이 이제 군사적 대비고요. 비군사적 대비로서 관련 법령과 관련 조직, 그리고 관련 계획, 그리고 훈련하는 비군사적 대비 개념으로 정부의 대응 개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 충무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국가안보 전략 지침 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때 그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의거해서 그 하에 문서인 국가전쟁지침과 국가이익관리 기본지침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국가전쟁지침에 근거해서 비군사적 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이 작성되고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하고 있고요. 군사적 대비계획에 따라서 한미연합 작전계획과 작전 수행태세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이 군사적 대비계획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이익관리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안보 분야 10개 종류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분야 매뉴얼이 한 40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국가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 대비 계획이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사태라는 것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대비 계획으로 비군사 대비 계획과 군사 대비 계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충무 계획은 뭐냐? 왜 충무 계획이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를 따서 충무 계획이라고 칭했습니다. 충무 계획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가 작성하는 비군사 분야의 대비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무 계획은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중점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이 3개 파트로 충무 계획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기능 유지란 뭐냐면 전쟁 시에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하도록 정부 기능은 지속돼요. 따라서 평시에서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됩니다.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24시간 이상 소집하여 근무하는 체계, 또 필요한 행정기관이 추가로 편성되거나 또는 전쟁 시 불필요한 거 아니고 전쟁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전쟁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가 확대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전쟁 수행 업무하고 비교적 관련성이 덜하고 그리고 시급한 업무가 아닌 부서는 축소하거나 폐지돼서 이런 부서도 신설되거나 또는 확대 편성됩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전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전비 조달 계획도 이제 검토하게 되고 평시에 다 수립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실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쟁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상황실이 필요하는데 24시간 상황실이 운영을 한다든가 또 필요한 전쟁 기능들은 정부 기관 적의 미사일이나 장사정 포병에 의해서 파괴돼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좀 소산시키는 정부기관을 소산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계획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 작전 지원 파트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이 모두 완편되거나 그게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완편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 수행에 일정 기간을 수행할 수 있는 양만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죠. 그러니까 동원사단이나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52, 56사단 같은 경우에 평시에 감소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병력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인력 동원, 또 거기에 필요한 물자, 그다음에 장비, 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또는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장비들, 그다음에 물자, 공산품, 그리고 식량, 유류, 의약품 등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시설, 동원 부대가 저 후방 지역에서 전방 지역으로 전개할 때 그때 필요한 시설과 토지 등을 또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할 때 보면 이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모여서 훈련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때그때 전쟁 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시설 동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즉 동원령이 발생되면 언제 어느 시기에 동원된다고 동원 임무 고지서가 하전에 다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돼요. 또 통신 시설이나 장비, 업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동원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지정이 돼서 전쟁 시에도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물자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업체들도 동원이 지정이 돼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 안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적의 포격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비전투 요원, 즉 일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면 이를 치료해야 되니까 인전 사상자 치료, 또 혈액 구급을 위해서 헌혈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다. 그다음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전재민이라는데, 이런 전재민을 구호하고 또 많은 지역에서 지역 간에 또 피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정과 생활 터전을 버리고 저쪽 남쪽으로 피난할 때 이런 피난민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 전쟁 시에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을 또 구하기 위한 수용소 같은 걸 또 만들어야 되죠. 이런 전재민 구호시설이나 또 구호, 식량, 의료 이런 것들도 지원해야 되니까 이런 전재민 구호 계획 등이 또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생필품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물자의 유통을 통제하거나 또는 배급제 등으로 국민들한테 필요한 생필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생필품 공급에, 또 전시에 전기가 단전되거나 또 수도가 단전되면 엄청난 고통들이 따릅니다. 전시에 이런 전기나 식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또 그 밖에 질서유지, 지역의 질서유지, 많은 적의 포격과 그 다음에 특수작전 부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살상을 당하거나 또는 공포에 휩싸이고 이로 인해서 무질서와 치안이 혼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서 유지와 치안 대책 강구 등 이런 정부 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부분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침과 그리고 계획, 또 실행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게 이게 충무계획입니다. 이 충무계획은 상당 부분 또 정부의 비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으로만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작성 체계를 보면 연일에 정부가 작성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매년 새로 바꾸고 생산하는 게 아니고 기본 계획이 있으면 그 중에서 훈련을 통해서 또는 점검이나 평가를 통해서 취약 분야가 발견되거나 또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개정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연 1회씩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성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계획이라는 각 부처별이 해야 될 업무의 범위와 역할들을 명시한 기본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각 부처에서 요구해서 그 내용을 가감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해서 총리의 국무총리의 결재를 득하면 이 기본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럼 그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시달해지면 각 부처는 각 부처의 업무 범위와 역할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아주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집행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각 정부의 각 부처가 하는 거죠. 이런 집행계획이 완성돼서 광역시도에 시달이 되면 각 시도는 각 부처의 집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 시행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시군구들은 이를 실제 현장에서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으로 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충무계획을 작성을 종합하고 지침을 주는 주관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 전쟁 지도 지침, 유사시,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정부와 군의 계획 작성 또는 준비 및 시행 지침으로 이를 근거로 정부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서 매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는, 광역시도는 시행계획, 그리고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무계획은 충무 3종 사태 발령 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충무 3종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훈령인 국가전쟁 지도 지침은 광역시도나 시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를 규정할 수가 좀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제도적으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서 이런 정부의 비상대비 태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시 대비 계획은 군사 분야와 비군사 분야가 연계되어 수립되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UFG에서 을지 풀정 가제인원 연습, 연합사령관이 주관이 되는 풀정 가제 훈련과 연계해서 정부 을지 연습을 합동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쟁 대비 비군사 분야의 대비 계획인 충무 계획은 군의 전쟁 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 연습과 연계해서 훈련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매년 피드백을 시켜서 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따라서 훈련 시스템이 좀 변경되었죠. 합참의장, 대한민국 합참의장 주관으로 시행되는 태극 연습과 정부의 을지 연습이 연계가 돼서 이 정부의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전시 대비 계획은 충무 계획과 동원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충무 계획 안에 동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동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동원 계획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서 인력, 장비, 물자, 시설, 통신, 일반 업체까지 동원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동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모빌라이제이션, 즉 동원령이 하달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M 플러스 1일, M일, M 플러스 1일부터 해서 M 플러스 364일 해서 1년을 주기로 해서 각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업체, 공산품, 식량, 유류,
의약품 등을 다 포괄하는 일반 물자를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도록 다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원 계획인데, 이게 이제 저 밑에서부터 어떤 군사 부대에서 우리 군사작전 수행관에 이래란 물자가 필요하다고 소요를 제기합니다. 물론 정부 부처도 소요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제민을 구하기 위한 구호 물자, 식량, 유류, 의약품, 피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군과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동원 물자를 소요를 제기하게 되면 관련 부처에서 국내 생산 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물자는 언제 필요하고 얼마만큼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동원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아주 이거 체계화되어 있죠. 이건 정부의 이 변시 대비 계획인 동원 계획은 정부, 광역시도, 시군구, 그리고 군부대, 그리고 동업체까지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수립되고 매년 보완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런 을지 연습, 충무 계획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및 지방 조직의 비상계획 부서를 편성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전시 대비 계획을 제도적으로 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국가이익관리체계를 잠시 설명하면서 NSC를 얘기를 했었죠. NSC가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이 NSC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NSC를 매번 확대된 NSC를 소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체에 상임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NSC 상임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상임위원장은 국가정보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또 국가정보원장이 상시 참가 인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런 NSC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 부처 기관장과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뭐 기획재정부, 산업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제 NSC 위원이 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그다음에 자원 동원과 지원책들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국가안전보장회의체입니다. 이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관한 법률로 이런 NSC를 구성하고 그 기능들이 또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이익관리체계의 안보 분야의 기본 체계입니다. 여기에 다르게 이제 재난 분야 이익관리 기구는 이제 국무총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돼서 재난 분야 국가이익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1차장 또는 2차장 주관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이익관리체계는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로 이렇게 구분돼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이익이라는 건 뭐냐?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는 상태를 국가이익이라고 합니다. 또 주관기관은 그러니까 안보 분야 매뉴얼, 재난 분야 매뉴얼이 있는데 그 분야별 매뉴얼을 주관하는 주 활동 기관, 주 책임 기관을 이제 주관기관을 하는데 이건 중앙행정기관으로 해당 위기 분야의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제 이관리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또 광역지자체나 관련된 기관에서는 행동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는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느냐. 연간적으로 위기 관리를 위해서 예방 활동, 대비 활동, 대응 활동, 복구 활동, 이게 4단계로 구분해서 평시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법도 만들어져 있고, 또 중앙부처 또는 지방광역시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러한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예방과 대비는 평시에, 위기 발생 전에, 그러니까 평시에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정책적, 기술적 대안들을 강구하는 활동들이 이제 예방 활동이라고 하고, 대비 활동은 뭐냐면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또 보완하는, 또 각각의 위기 대응책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그리고 위기 대응 절차의 교육과 연습, 훈련, 또 때때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대비 활동. 이 대응은 뭐냐? 이건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위기가 발생해서 진행되면 이제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 단계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초기 대응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위기에 가용 요소를 투입해서 대응을 하죠. 이러다가 위기가 종료가 되면 이제 평시체제로 전환하고, 또 그런 위기에 의해서 많은 재난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시 이전, 그러니까 위기 발생 이전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복구해야 되는, 이 복구가 활동이 이제 위기관리의 절대 주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위기관리 절차에 의해서 그 위기가 발생하면 조짐이 보이면, 징후가 발생하면 이제 우리가 이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이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경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순차적으로 발령되는 게 아니고 때때로 관심에서 심각, 또는 경계에서 심각, 때는 관심, 주의, 경계, 경보 없이 바로 심각 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갑자기 전혀 징후 없이 북한이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대응이 끝나고 나면 복구해서 뭐 피해 배상도 하고 가정 시설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는, 복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위기경보 수준은 주관기관에서 안보 분야 매뉴얼을 주관하는 국방부에서 북한 서해상 도발이나 또는 육지에서의 도발 같은 그러한 경보 등은 국방부에서 발령하지만 심각 단계를 발령하게 되면 그때는 사전에 국가안보실하고 협력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서 심각 위기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뭐 1.5단계, 2단계, 2.5단계, 이게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서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인도 제한이 되고, 또 사적 모임도 뭐 5인 이상은 안 되고, 그리고 음식점을 오픈하는 시간도 뭐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을 하고, 또 위험시설인 뭐 당구장, 노래방, 술집 이런 것들은 또 아예 운영이 제한됩니다. 국민의 개인 활동과 권익사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각경보 단계를 발령할 때는 사전에 국가안보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발령하게 됩니다. 이 관심 경보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남태평양상에 어떤 태풍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 태풍의 진로를 쭉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 한반도를 경호하겠다고 그러면 위기경보를 발령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위기경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각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에서는 징후 감시 활동, 연락망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체계만 이렇게 점검을 일상적으로 하는, 주의 단계는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이 징후 리스트들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인데,
이때는 이제 관련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가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위기 대응반, 뭐 위기 조치반 등이 이제 주관에 운영이 되는데 각 주관 기관에서 각 관련 기관들의 현재 비상 대응, 위기 대응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거나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고, 경계 경보가 내려지면 국가 위기 발생 가능성이 좀 농후하니까 주관 기관은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그런 기관과 함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을 어떻게 하고 이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를 이제 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고 때로는 사전에 물자를 확보하고 이런 상태가 있는 경계고, 심각 단계는 이제 위기 발생이 확 실시되는 상태거나 또는 이미 위기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련 매뉴얼에서 이제 조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제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는요, 이렇게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방 부대끼리 전쟁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독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전에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방 부대에 뭐 병력들이 다 완편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물자, 전쟁 물자들이 뭐 100% 충원되어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병력들이 수시로 또 휴가도 가고 뭐 훈련도 나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시 위기라는 것은 안보 분야만 생각해 보면 서해상의 북한의 경비정들이 활동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리고 해안 절벽이나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해안포의 덮개들이 싹 열어지고 해안포가 앞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기경보 경계나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미 연합 작전 체계에 의해서 북한한테 여러 가지 조치, 군사적 조치, 정보적인 조치, 또는 경제적인 조치, 정치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걸 평상시로 전환시키면 이제 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상에만 있던 도발 징후가 이 MDL로 넘어와서 GOP 또는 적 GP에서의 활동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전쟁 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전쟁 위기를 관리하는 징후 리스트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미연합으로 한 150개의 징후 목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겠죠. 70mm 방사포가 원래는 주둔지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방사포 전체가 훈련한다고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24시간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훈련하는 대응이 아니고 평소 훈련한 장소가 아닌 전쟁 시 자기들의 위치로 예를 들면 들어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탄약들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쭉 줄을 이어서 들어간다면 이제 위기가 증강이 되겠죠. 이러한 하나하나 각계 부대들, 전쟁을 위한 부대와 무기들의 위치, 활동 상황들을 점수화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쟁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 한미 당국은 공동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대폭군 수리를 발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절차를 보면 한미연합사에서 전쟁 위기 목록을 평가한 결과 현재 북한에서 전쟁 징후가 증가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가 되면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폭군 수리 발령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사전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일단 논의해서 그쪽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건 대폭군 수리 선포를 해야겠다, 발령을 해야겠다라고 그때서 오케이가 되면 이게 바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입니다. 그럼 국무회의 안건에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폭군 수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아니야,
지금 대포권 3를 선포하게 되면 많은 희생과 그리고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으니까 아니다. 노하면 이 대포권 3가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포권 3는 한미 양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대포권 3가 선포가 됩니다. 이 대포권 3라는 것은 증강된 준비태세를 말합니다. 평시에도 전투준비태세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강화된 준비태세가 필요가 있을 때 대포권 3가 발령되고 충무 3종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NSC와 국무회의의 호의와 심의 그리고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대거하면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충무 3종 사태 또는 대포권 3를 선포하게 되면 대포권 3는 뭐 군사적인 조치니까 여러 가지 뭐 진지를 사전에 점령한다든지 그다음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대비태세 또는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충무 3종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무 3종 사태가 선포되면 각 부처별로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각 부처별 특성에 맞도록 조치하는 조치 목록들이 다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충무 3종 사태가 선포가 되면 공무원 비상근무령이 발령이 되고 그리고 3분의 1은 24시간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위기대응반 또는 상황조치반, 상황실 등이 운영이 되죠. 이렇게 각 부처별로 조치할 수 있는 목록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조치하는 목록들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전쟁 지도지침에도 다 리스트화되어 있고 충무 기본계획 그리고 각 부처의 충무 집행계획에도 전부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조치 부호별로 각 부처가 해야 될 목표, 그다음에 해야 될 내용들, 과제들, 부서별 조치사항들이 쫙 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상황대로 이 충무 3종 사태가 되면 발령이 되면 정부기관들은 그에 따른 조치 목록을 행동화하면 되는 겁니다. 대포권 2는 전쟁 징후가 농후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보다 준비된 강화된 준비태세가 필요할 때 이제 이 대포권 2와 충무 2종 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총동원령이 선포가 됩니다.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뭐 동원 업체 등등에서 정부의 동원 계획이 유효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총동원령이 발령됩니다. 그게 이제 M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인 권익을 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외여행도 이제 통제되고, 그리고 각종의 어로행위도 통제되고, 또 개인적인 뭐 드론이나 이런 비행물체 운행도 통제가 되고, 서서히 전시행정체제로 이제 전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통방사태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사태 갑등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이제 민간군 통합방위작전본부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각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통합방위본부장이 되어서 국내 질서와 치안 안정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보호와 그리고 생산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제 통합방위사태 갑종이 선포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계엄령이 전국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 비상계엄령은 전쟁이 임박해 있거나 이런 사변에 준한 사태 발생 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령이 그리고 이제 군이 계엄본부가 합참의장이 계엄 사령관이 돼서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한 정부 행정도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총력전 태세가 이렇게 해서 완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무 3종 사태가 발생되면 부분동원령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동원령은 꼭 전쟁 준비에 필수적인 인력과 장비들이 사전 동원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전 동원, 이 부분 동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개인적인 사업이나 활동들을 중단하고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어느 전망이 어느 부대로 가서 거기서 전쟁 준비를 하는 군요원으로서 활동하고 이렇게 대포권 3나 또는 충무 상용사태 등 이러한 준비태세가 강화되면 국민의 개인 권익 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사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 대포권 3가 발령되다가 그래도 한미연합군들이 무력 시위도 하고 또 북미 간의 전략적 대화 또 미중 간의 전략 대화 한중 간의 전략 대화 남북 관계 정치 협상 등을 통해서 그 위기를 관리가 돼서 혹시 위기가 다운이 되면 이제 평상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북한의 도발 징후들이 전선에 펼쳐지면 이제 대포권 2, 또 충무 2중 사태가 선포돼서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또 충무 2중 사태가 되면 전시 대비법이라고 해서 평시에는 적용 안 되지만 전시에 각종 물자 동원이나 또 어떤 계획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대포권 2나 또는 충무 2중 사태가 발령이 되면 그 전시 대비법으로 선포가 돼서 필요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포권 1이 발령이 되면 이제 이건 전쟁이 바로 임박해. 그래서 최고로 강화된 준비태세를 이제 갖추는 게 대포권 충무 1중 사태인데 이때까지 전쟁이 발령된 건 아닙니다. 이제 곧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상태를 대포권 1이나 충무 1중 사태죠. 그러다가 전쟁이 개시가 된다든지 북한이 갑자기 포격사를 한다고 하면 H-25, 즉 작게 5015가 전면적으로 유효되는 시점 또는 프리-ITO가 시행되는 시점 이게 이제 H-25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쟁이 선포가 돼서 전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작게도 전면 유효화되는 거고 그리고 충무계획도 전면적으로 유효화가 되고 필요한 조치들을 다 총력전 태세를 갖춰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평시 위기관리에서 전쟁 위기관리를 전환하고 그리고 전쟁이 선포되고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이 전환 절차를 제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이 각각의 통합방위 사태, 총동원령, 또 부분동원령, 그리고 계엄령 이런 주요 사태들은 이러한 북한이 전쟁을 실시하겠다는 징후 목록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한미 양국의 군 통수권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선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과 정부 그리고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자치는 자기들이 준비했던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곧 충무계획이고 동원계획이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군의 전쟁 준비 태세와 연계해서 정부들이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정부 기능 유지 그리고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이 세 가지 파트로 전부 다 목록화돼서 매년 그 리스트를 보완하고 그리고 개선하고 취약점을 최소화해서 대비하는 그런 충무계획과 동원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국가 비상 대비 태세. 여러분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깜빡 이 군대에 갔다 오면 동원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군대 전역한 지 1에서 4년차 된 사람은 동원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발령이 되면 전방 부대로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역으로 다시 대소집돼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동원 지정할 수 있는 훈련 연차나 나이가 초과된 사람은 이제
민방위고 전환이. 그래서 이런 통합방위 사태, 병종, 물종 이런 사태가 선포가 되면 동시에 민방위 사태도 똑같이 선포가 돼서 이런 통합방위 사태, 을둥이나 갑종 사태가 선포가 되면 민방위 사태도 동시에 선포가 돼서 이제 민방위 요원으로서 후방 지역 또는 내가 사는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리고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 요소로 민방위들도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이게 총력전을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평시에서부터 국가 전쟁 위기에 대응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비상 대비태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국가안보와 전쟁 개념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전략과 비대칭 전력 그리고 이제 정부 비상 대비태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개인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 리더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토론 주제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첫째, 국가안보를 자기만의 논리로 설명하거나 다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논리를 좀 정리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태세 강화 노력이 한반도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다. 혹은 아니다. 평화적 통일을 제하는 요소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개인의 논리를 정립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양을 좀 쌓도록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별로 토론이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떤 조건하에서 전쟁을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북한이 정말로 그들의 당정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결정했다면 어떤 조건이 되면 이런 결정을 할 것인가. 대내 북한 내부적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됐거나 대의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체제 속에서 어느 한쪽이 불균형을 이루거나 또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거나 뭐 그런 상태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최근에 예정된 전쟁 또 뭐 웅크린 호랑이 뭐 이런 도서를 접하다 보면 투키디데스의 트랩 그러니까 기존의 패권 세력인 중국은 부상하는 신흥 세력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거나 또는 대응하지 않고 이를 무력으로 대응하는 논리를 투키디데스의 뭐 트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중 전략 경쟁 차원에서 대리 전쟁으로 남북한이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 라고 뭐 웅크린 호랑이 또는 예정된 전쟁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아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북한의 어떤 조건 또는 남한의 어떤 조건이 되어야 북한이 실제로 결심하고 이런 조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특히 북한의 어떤 북한 체제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 등 그런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 중국, 미국 등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이런 현재 국제 부채기에서 적법한 계획 형태와 명분은 무엇인가 실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뭐 김정은의 행적이 한 달 정도 북한 방송에 또는 노동신문에 언급되지 않으면 뭐 북한의 권력적 이상이 생겼다 해서 뭐 언론에서 뭐 북한의 뭐 급변 사태, 뭐 권력 뭐 붕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래서 유엔이 개입하는 다자 개입 형태는 유엔 PKO나 다국적권 MNF가 있습니다. 또 개입 유형에도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 또 해당 국가에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할 때 북한에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그런 북한에서 사태가 있을 때 북한 지휘부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중국의 형태에 개입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인도적 그런 개입 말고 인도적 개입이나 보호책 즉 R2P라고 하죠.
주권 국가가 자국의 시민을 보호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국제 공동체가 보호한다는 명분에 개입하는 보호책,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할 것인가? 한미연합군이요? 아니면 한국군이 또는 미국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뭘까? 북한 기업은 한반도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가할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뭐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죠. 한반도는 아니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히 한반도 일부 때문에 우리 영토죠. 민족적 역사적 당위성이 있죠. 그것도 남북 기본화 합의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영웅들은 남북은 특관계다 라고 이미 언급돼요. 또 민족 자결권, 또 뭐 예방적 자권, 뭐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개입할 수 있는가. 특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런 안보 문제가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개입 명분과 조건 이런 것들을 그룹 토의를 통해서 논리화시켜줬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제 강의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